안녕하세요. 제임스 안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위베스트 마켓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 마켓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게 마켓 스테이트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3월 25일 날 마켓 스테이트가 불 스테이트로 바뀌었었죠. 저 그때 굉장히 기뻤었는데 그게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않고 4월 6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어시 스테이트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차트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 흐름을 봐서 뭐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바였죠. 그러면은 이 마켓 스테이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라이버 차트를 좀 같이 보면 뭐 보시는 것처럼 가격 흐름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역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된 계좌 수는 3월 한 초순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서 좀 봤을 때 의미 있게 봤던 차트가 이제 기관들의 거래량이었는데, 이 기관들의 거래량이 현재 플랫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은,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불 스테이트에서 이제 비어 스테이트로 바뀌었고, 즉 하락장으로 바뀌었고, 거래량은 뭐 약간 줄고 가격은 하락 추세, 그리고 활성화된 계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관들의 거래량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면, 당분간 뭔가 확실한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추세, 즉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약간 횡보장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차트의 움직임을 만들어진 게 이제 크립토 자체의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거시경제의 흐름이 큰 영향을 미쳤죠. 이제 바로 페드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시경제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3월 14일 날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4월 4일, 5일 이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락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페드가 그동안은 0.25%씩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죠. 0.5%씩 자주 올리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가 준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크립토 시장도 그렇고 모든 금융시장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페드가 뭐 그동안 시장 유화적인 발언을 좀 지속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매서운 발언을 내뱉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큰 역할을 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고,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하이 락다운이 있죠. 상하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구예요. 근데 여기가 코비드가 비상이 걸려서 도시 전체를 락다운을 시켰어요. 즉 물동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강하고 또 그런 것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원론적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공급을 확 늘리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소비 의지를 꺾던가. 근데 페드는 금융으로 정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만한 역량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사람들의 소비 의지를 꺾는 겁니다. 즉 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래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소비를 줄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페드에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금리 인상, 그 다음 공격적인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좀 자제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세구나. 그리고 이것이 오래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걸 초기에 잘 진압하지 못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희생을 치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과격하게 나온 건데, 뭐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페드에서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좀 앞으로 종종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퍼질 때마다 시장은 얼어붙게 되고 당연히 금융시장과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뭔가 이제 상하이의 락다운이 풀리거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결된다든가 뭐 이런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페드는 상황을 보면서 발언을 점점 격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페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드가 쓸 수 있는 무기는 결국 통화량하고 금리인데 통화량은 이미 발행을 했고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사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금리를 올려서 나중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들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시중에 통화량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금리를 좀 올려서 다음에 있을 위기를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실제 금리 인상되는 폭이 좀 빠르고 그리고 좀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분기는 그렇게 썩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타. 업비트하고 그리고 바이낸스 두 개의 거래소가 아주 사이좋게 다 베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 3월 중순부터 쭉 올라갔던 베타가 이제는 완연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봤던 마켓 스테이트나 아니면 마켓 드라이버 차트 그리고 베타 차트 이 세 가지 모든 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꺾였구나 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2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그때까지도 과연 이렇게 나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크립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저는 이번 2분기에 좋았던 프로젝트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우리가 미처 주워 담지 못했던 그런 크립토들을 하나둘씩 사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는 뭐 비전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투자자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결국 가격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평소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눈여겨보시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 리뷰를 하면서 니어 프로토콜의 코드를 좀 보고 화이트 페이퍼를 보고 블로그들을 보면서 참 괜찮은 프로젝트다. 앞으로 비전이 좀 있겠구나 라고 호평을 좀 했었는데 그 니어 프로토콜이 올해 초 뭐 한두 달 전부터 가격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 다른 크립토 코인들은 상황이 안 좋아서 떨어질 때 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다른 애들을 이제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니어 프로토콜이 과연 왜 올랐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니어 프로토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레이어 1이고요. 그러니까 즉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는 POS 이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샤딩 기술을 이미 구현해서 메인넷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작년에 오로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EVM과 호환성을 갖도록 만들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니어 프로토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니어 프로토콜은 자 POS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샤딩이 되고 세 번째 솔리디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거하고 좀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더리움 2.0이죠. 이더리움 2.0에서 약속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POS를 하겠다. 그 다음에 샤딩을 하겠다. 근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미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로라가 없기 전까지는 솔리디티를 쓰지 않고 자체 언어를 써야 됐기 때문에 좀 제약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오로라 프로젝트가 니어 프로토콜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솔리디티 개발자들 그 다음에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그냥 니어 프로토콜 이 내용만 딱 봤을 때 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더리움 2.0이 하려는 걸 이미 구현을 했고 메인넷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니어 프로토콜의 강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년 10월에 이제 800밀리언 펀딩을 좀 받았죠. 그래서 다오나 디파이, NFT, 게이밍 이 세 가지 분야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00밀리언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많은 개발자들과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니어 프로토콜에 온보딩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확실히 니어 프로토콜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쓰임새를 많이 넓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1번이나 2번, 즉 니어 프로토콜의 기술적 강점, 그 다음에 800밀리언 펀딩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작년 얘기죠.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가격이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카탈리스트가 되기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니어 프로토콜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거기에 대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답안은 바로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자, 2022년 4월 20일에 니어 프로토콜에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USN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할 때 잘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니어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에 이런 DAO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토큰, 즉 스테이블 코인을 니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락킹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잘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 DAO들이 괜히 니어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집어넣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건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루머는 연 20%의 APY를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연 20%의 APY를 지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보통 우리가 에이브 같은 랜딩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봐야 뭐 한 4, 5% 정도?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API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 보통 한 4, 5%, 6, 7% 정도의 API를 받을 거예요. 근데 니어 프로토콜에 락킹을 하게 되면 20%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시장 대비 한 3배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여기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APY로 기존에 잘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 다오들을 유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걸 위해서 350밀리언의 펀딩을 빅네임으로부터 뭐 타이거 펀드라든가 아니면 드래곤플라이, 해슈드 같은 이제 빅네임들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니어 프로토콜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단순히 얘들도 뭐 테라나 아니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처럼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전체 모습의 절반밖에 못 보시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TVL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니어 프로토콜 생태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L1을 평가를 할 때 두 가지를 많이 보죠. 첫 번째는 TVL을 보죠. 이 프로토콜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잠겨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저를 봅니다. 자, TVL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돈이 잠겨 있게 되고, 그 많은 돈이 여기에 잠겨 있게 되면 이걸 활용한 서비스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뭐 가장 쉽게는 랜딩 프로토콜이라든가 아니면 일드 어그리게이터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의 API, 굉장히 매력적인 API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일드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이자가 다른 일드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이자보다 훨씬 높겠죠. 즉 더욱더 많은 사용자들을 일드 프로토콜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곧 니어 프로토콜의 사용자를 늘리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1 프로토콜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TVL과 유저, 이것들이 어떻게 증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프로토콜의 미래를 판단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수치가 이제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즉 짧은 시간에 니어 프로토콜의 생태계가 확장하고 팽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니어 프로토콜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그 거버넌스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니어 프로토콜의 토큰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TVL이 뭐 1 빌리언이나 아니면 20 빌리언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이득,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니어 프로토콜의 토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면 이런 모습들은 그 커브 파이낸스에서 잘 보여줬었죠. 만약에 그런 식의 구도로 거버넌스가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는 니어 프로토콜 토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수요가 결국 시장에서 니어 프로토콜 토큰을 매집할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재단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장기적으로 20%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되냐면 니어 프로토콜 파운데이션이 제공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1 빌리언 TVL이 있고 연간 20%면 계산해 보면 뭐 대략 한 달에 한 15밀리언 정도의 돈을 허공에 뿌리는 거죠. 물론 그건 TVL의 액수가 커지고 그 다음에 리저브로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니어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대략 한 15% 정도는 실제로 자신들의 API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15밀리언의 돈을 허공에 계속 뿌릴 수는 없죠. 아무리 350밀리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1년 동안 계속 쓰기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니어 프로토콜 입장에서도 이런 싸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금은 상당 부분 니어 프로토콜의 토큰을 판매하는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즉 니어 프로토콜 재단 자체에서도 이 토큰 가격 상승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얼마 동안 잘 굴러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최소 몇 개월은 잘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좀 바라보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머니게임에 참전을 했고 20%라고 하는 API, 즉 시장에 나는 이 정도로 돈이 있고 야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돈을 예치해봐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거기에 화답하는 머시너리 펀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TVL을 늘리고 사용자를 늘리고 다시 그것이 선순환 일으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현재 마켓 스테이트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과연 이 니어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갖고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도 니어 프로토콜의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이 하고 있는 이 길이 사실 얼마 전에 테라가 보여줬던 그 테라의 플레이북을 상당히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테라의 가격 흐름,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토콜을 발전시켰는지 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니어 프로토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라는 거에 대한 좋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위베스트 마켓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